밥을 먹으시오. 차가운 옥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1728년 4월 5일 새벽 한 남자 앞에 밥상이 놓입니다. 흰 쌀밥, 미역국, 북어구이, 나물 3가지. 평생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이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2시간 후면 그는 서소문 밖 처형장에서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젓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밥을 주는 것이오? 옥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설 뿐입니다. 조선시대 사형수들은 죽기 전 반드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사형수의 마지막 밥상에 담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728년 조선 영조 4년 4월 5일 새벽 4시 서울 의금부 지하감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쇠사슬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무거운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옥졸 2명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인좌, 밥을 먹으시오. 54세의 이인좌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그는 청주성을 점령하고 한양을 향해 진격하던 반란군의 총대장이었습니다. 영조는 정통 왕이 아니다. 소현세자의 후손을 왕으로 옹립하라. 그의 외침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몇 시간 후면 처형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밥상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미역국, 북어구이,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작은 접시에는 깍두기도 놓여 있습니다. 양반가에서나 먹을 법한 상차림입니다. 옥졸이 말했습니다. 의금부의 명에 따라 마지막 식사를 대령했습니다. 2시간 후 서소문 밖 처형장으로 이송될 것이니 그 전에 드시오. 이인좌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젓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말로 끝인 것이오? 옥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좌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하얀 쌀밥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제 효수를 당했지. 손자는 능지처참. 부인과 며느리들은 관비로 팔려갔고 내 핏줄 363명이 모두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미역국을 떠 마셨습니다. 비린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북어구이를 뜯었습니다. 평소 즐기던 음식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옥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인좌는 30분에 걸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국그릇을 비웠습니다. 반찬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깍두기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같은 시각 의금부의 다른 감옥에서는 평민 사형수 박성호가 마지막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38세인 그는 무신란에 가담한 죄로 참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밥상은 이인좌와는 달랐습니다. 좁쌀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나무 그릇에 담긴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평생 이런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좁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소에는 보리밥도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에게 이 좁쌀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마시며 흐느꼈습니다. 김치를 씹으며 오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옥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졸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의금부 최하층 감옥에는 노비 신분의 사형수 김보기가 갇혀 있었습니다. 45세인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반란군에 가담한 죄로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좁쌀죽 한 그릇, 소금물 한 사발, 깨진 질그릇에 담긴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김보기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거구나.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의금부 감옥에서 3명의 사형수가 각자 다른 밥상을 받았습니다. 양반은 흰 쌀밥과 반찬을, 평민은 좁쌀밥과 된장국을, 노비는 좁쌀죽과 소금물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분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처형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인좌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어서인지 다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졸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금부 마당에는 이미 수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할 죄인을 싣고 가는 수레였습니다. 이인좌가 수레에 실렸습니다. 그의 뒤로 박성호와 김복이 그리고 수십 명의 사형수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로를 지나 서소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을 보라. 나라를 어지럽힌 죄인들이다.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인좌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저 밥은 무엇이었을까? 왕의 잡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소문 밖 처형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장에는 이미 형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이인좌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침 밥이 맛있었다면 지금 이 고통이 조금은 덜할까? 이것이 조선시대 역적 이인좌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밥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왜 사형수들에게 밥을 먹였을까요? 신분에 따라 음식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밥상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85년 조선 성종 16년 이 해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할 기본 법전이었습니다. 이 법전의 형전편에는 놀라운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처형 전날 음식을 제공할 것.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이 조항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명나라나 일본에는 없는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을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하는가? 성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라도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 유교의 도리이니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오. 이것이 조선시대 마지막 밥상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받는 음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경국대전과 추관지의 기록을 종합하면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습니다. 첫째, 왕족과 종친의 경우입니다. 왕족이 영모나 대역죄를 저지르면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날 특별한 밥상이 들어갔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전복, 생선구이, 각종 나물, 그리고 약과와 수정과 같은 후식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술 한 잔도 허락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푸짐하게 차렸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약은 매우 쓴 독약이었습니다. 비소와 부자를 섞어 만든 독약은 입에 넣는 순간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사약을 달게 만들기 위해 꿀을 섞었고 사약을 마시기 전에 단 음식을 먹게 해서 입안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왕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중에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사약을 받은 임해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임해군은 30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감옥에 들어간 밥상은 왕실 도자기에 담긴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흰 쌀밥, 전복죽, 생선회, 각종 전, 약과, 수정과, 그리고 청주 한 잔. 임해군은 이 음식들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그는 꿀물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약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30분 후 그는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둘째, 양반의 경우입니다. 양반 사형수는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처형 전날 양반에게는 흰 쌀밥과 국, 그리고 생선구이나 북어구이,
몇 가지 나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왕족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식사였습니다. 1680년 경신왕국 때 영모로 몰려 처형된 허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은 42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옥졸이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북어구이, 시금치나물, 무나물, 김치, 도자기 그릇에 담긴 정갈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허견은 이 밥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것이요? 그는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쌀밥이 감옥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소.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이런 밥을 먹고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소. 옥졸이 말했습니다. 밥을 드셔야 내일 처형이 순조롭습니다. 굶으면 어쩐다는 것이오. 허견은 3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형리들이 그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반쯤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허견은 고개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목이 축 늘어졌습니다. 형리가 다시 그를 세웠지만 그는 계속 쓰러졌습니다. 결국 형리는 그를 눕힌 채로 목을 쳤습니다. 칼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내리쳐야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형이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민의 경우입니다. 평민 사형수에게는 좁쌀밥이나 보리밥, 된장국, 김치가 제공되었습니다. 양반처럼 흰 쌀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과 국이 제공되었습니다. 나무 그릇에 담겼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1728년 무신란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가 잡힌 평민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처형 전날 그들에게 좁쌀밥과 된장국이 제공되었습니다. 한 평민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으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니 조정에 감사하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순순히 처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자 그는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목이 떨어졌습니다. 넷째, 천민과 노비의 경우입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사형수들에게는 좁쌀죽과 소금물만 제공되었습니다. 밥도 아니고 죽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깨진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금물로 간을 맞춰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것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비 사형수는 죽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고 죽는구나. 이것만으로도 복이로다. 조선시대 사형수의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신분에 따라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왕족은 화려하게, 양반은 체면 있게, 평민은 소박하게, 천민은 초라하게. 죽음 앞에서도 신분 제도는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조선은 왜 사형수들에게 밥을 먹였을까요? 정말로 왕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4년 4월 4일 무신란의 역적들을 내일 처형하기로 하다. 의금부에 명하여 사형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하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적이라도 사람이니 마지막 밥은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다. 영조의 이 말에서 우리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되 사람다움은 지켜주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것이 조선의 형벌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비가 아닌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21일 이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아침 사도세자는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뒤주에 갇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수라상을 내리라고 명했습니다. 상궁들이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흰 쌀밥, 갈비찜, 전복죽, 생선회, 각종 전과 나물, 떡, 과일, 수정과 평소 사도세자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왕실 최고급 도자기에 담긴 화려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거라. 영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먹으라 했다. 사도세자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점 집었습니다. 입에 넣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입 안에서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리신 음식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세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영조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먹지 않겠다는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그렇다면 뒤주로 들어가거라. 그날 오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8일 동안 뒤주 속에서 굶주린 끝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은 밥, 굳은 국, 식어버린 전복죽, 아무도 손대지 않은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왕족의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화려했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영조 38년 8월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나경원이라는 양반이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6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날 밤 그에게도 밥상이 들어갔습니다. 왕족은 아니었지만 양반이었기에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흰 쌀밥, 북어국, 북어구이, 나물 3가지, 김치, 된장. 은수저는 아니었지만 노수저가 제공되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젓가락에 담긴 식사였습니다. 나경원은 이 밥상을 받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과거에 급제하던 날 먹었던 축하 음식, 자식들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 그는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반찬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다음 날 새벽 사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순순히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꿀물을 한 사발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약 잔을 들었습니다. 죄 많은 이 몸 죽어 마땅합니다. 다만 어제 먹은 그 밥이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양반의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체면과 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1728년 4월 무신란이 진압되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수백 명의 평민들이 잡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형 전날 의금부와 전국 각지의 감옥에서는 평민 사형수들에게 밥을 제공했습니다. 좁쌀밥, 된장국, 김치,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전라도 전주 감옥에 갇혀있던 박성호라는 평민이 있었습니다. 38세였던 그는 이인좌의 군대에 가담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참수형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졸이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좁쌀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나무 그릇에 담긴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박성호는 그 밥상을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좁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배불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박성호는 평생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지주에게 대부분의 곡식을 빼앗기고 남은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보리밥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봄에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좁쌀밥 한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김치를 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옥졸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졸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밥 한 그릇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국그릇도 비웠습니다. 김치도 다 먹었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 밥만으로도 한이 없소이다. 다음 날 새벽 박성호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밥을 먹어서 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장에 도착했을 때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리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밥 참 맛있었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목이 떨어졌습니다. 평민의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귀한 식사였습니다. 한편 의금부 최하층 감옥에는 노비 신분의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배신하고 반란에 가담했거나 다른 중죄를 저질렀기에 사형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복이라는 45세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붙잡힌 후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옥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밥이 아니었습니다. 좁쌀죽 한 그릇과 소금물 한 사발이었습니다. 깨진 질그릇에 담긴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김복이는 그것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비는 밥도 먹을 자격이 없구나. 하지만 그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죽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집에서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쉰 밥이나 남은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질그릇을 들어 죽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좁쌀의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소금물로 간을 맞춰 마셨습니다.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로구나. 그는 죽 한 그릇을 다 마셨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혀로 핥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발판이 빠졌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죽 참 따뜻했지. 천민과 노비의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초라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마저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형수의 마지막 밥상은 신분에 따라 철저히 달랐습니다. 왕족은 화려한 수라상을, 양반은 체면 있는 밥상을, 평민은 소박한 밥을, 천민은 초라한 죽을 받았습니다. 같은 죽음을 앞두고도 먹는 음식은 달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조선은 사형수들에게 밥을 먹였을까요? 정말로 왕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1680년 숙종 6년 경신왕국,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남인 세력이 몰락하고 서인 세력이 집권하면서 수십 명의 남인 대신들이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그 중에 허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좌의정을 지낸 허적의 서자로 42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밤 의금부 감옥에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북어구이, 시금치나물, 무나물, 김치, 양반에게 제공되는 표준적인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젓가락에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견은 그 밥상을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졸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처형을 앞두셨으니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식사라고? 허견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역모를 꾀한 적이 없으므 억울하게 죽는 것이오. 그런데 밥을 먹으라고? 이 밥을 먹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오? 옥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이오. 사형수는 반드시 마지막 식사를 해야. 규정? 규정이라고? 허견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는 밥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져가시오. 밥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감옥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반찬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옥졸이 놀라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이 밥을 먹으면 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오. 나는 먹지 않겠소.
굶어 죽더라도 먹지 않겠소. 허견은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졸은 어쩔 수 없이 엎질러진 밥상을 치우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졸이 다시 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허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처형인데? 필요 없다 했소. 옥졸은 다시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허견은 그날 하루를 굶었습니다. 저녁에도 밥이 들어왔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9월 16일 처형일 아침 옥졸이 마지막으로 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옷이 낮 12시 처형입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허견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 없소. 결국 그는 3일을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옷이 형리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가시오. 허견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일을 굶어서 기력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소. 형리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리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서소문 박 형장에 도착했을 때 허견은 이미 반쯤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굶어서 저런가 보다. 밥을 안 먹었나? 형리가 허견을 형장 한가운데에 무릎 꿇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목이 축 늘어졌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허견의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 있어서 칼이 제대로 들어갈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세우시오. 형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허견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리가 다가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자마자 고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형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을 노출시켰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다. 굶어서 몸이 말라 비틀어진 탓에 뼈가 칼날을 막았습니다. 형리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칼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목이 완전히 잘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칼을 내리쳐서야 마침내 목이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형이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형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억울해서 그랬겠지. 억울하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죽다니. 밥상을 거부한 허견의 처형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는 항의의 표시로 밥을 거부했지만 결과는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감옥에는 밥상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성립이라는 평민이 있었습니다. 37세인 그는 도둑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이었기에 법에 따라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좁쌀밥과 된장국이 들어왔습니다. 평민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김성립은 그 밥상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런 밥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좁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으오. 김성립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일찍 죽었고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자랐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빵 한 조각, 떡 한 개를 훔쳤습니다. 붙잡혔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훔쳤고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둑질. 법은 냉정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은 사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내일 죽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생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옥졸에게 거듭 절했습니다. 옥졸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김성립은 밥 한 그릇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국그릇도 비웠습니다. 김치도 다 먹었습니다. 그릇 바닥을 혀로 핥았습니다. 이 밥,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다음 날 그는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서 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장에 도착하자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김성립이 말했습니다. 어제 그 밥,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소. 고맙소. 형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목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튀었지만 처형은 깨끗했습니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하게 갔구나. 밥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두 사형수 허경과 김성립. 한 사람은 밥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둘 다 죽었지만 죽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밥을 거부한 사람은 지저분하게 죽었습니다. 밥을 먹은 사람은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밥상은 정말 잡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1729년 영조 5년 무신란이 진압된 지 1년 후였습니다. 영조는 의금부 관리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해 역적들을 처형할 때 밥을 먹지 않은 자가 있었다던가? 의금부 당상 이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몇몇 역적들이 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처형이 순조롭지 못했사옵니다. 영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순조롭지 못했다니 무슨 말인가? 이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아뢰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죄인들은 기력이 없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목을 칠 때도 한 번에 베어지지 않아 여러 번 칼을 내리쳐야 했습니다. 형장이 지저분해졌고 구경꾼들도 눈살을 찌푸렸사옵니다. 영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밥을 먹은 죄인들은 어떠했는가? 처형이 깨끗했사옵니다. 한 번에 목이 떨어졌고 형장도 정돈되었습니다. 영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형수들이 밥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라. 억지로라도 먹이도록 하라. 하오나 전하, 그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영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처형은 국가의 법 집행이다. 지저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사형수가 밥을 먹어야 처형이 깨끗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억지로라도 먹여야 할 일이다. 이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는 승정원 일기 영조 5년 3월 12일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밥상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형을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집행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였습니다. 조선시대 형벌 실무를 기록한 추관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40년경에 편찬된 이 책의 사형 집행 절차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형수에게 반드시 식사를 제공할 것. 굶은 죄인은 처형이 어렵고 형장이 지저분해진다. 참수의 경우 굶은 죄인은 목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칼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능지처참의 경우 굶은 죄인은 고통이 빨리 끝나 형벌의 의미가 약해진다.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밥을 먹이는 이유가 자비가 아니라 처형의 효율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수형의 경우입니다. 굶은 사형수는 기력이 없어 목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목이 축 늘어지면 형리가 칼로 정확한 위치를 노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칼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 번 내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형장이 지저분해집니다.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둘째, 사형수가 더 오래 고통받습니다. 한 번에 죽지 않고 여러 차례 칼을 맞으며 죽는 것입니다. 반면 밥을 먹은 사형수는 기력이 있어 목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리가 정확한 위치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목이 떨어집니다. 허견과 김성립의 경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밥을 거부한 허견은 3번 칼을 맞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은 김성립은 한 번에 처형되었습니다. 둘째, 능지처참의 경우입니다. 능지처참은 조선시대 최고 형벌입니다. 역모나 대역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낸 후 마지막으로 목을 치는 것입니다. 고통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수가 굶어서 기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칼에 기절하거나 쇼크로 의식을 잃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능지처참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밥을 먹은 사형수는 기력이 있어 의식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모두 느낍니다. 능지처참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인좌의 경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능지처참 과정에서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5번의 칼을 모두 느끼며 죽었습니다. 셋째, 교수형의 경우입니다. 교수형은 목을 매달아질 식사시키는 형벌입니다. 굶은 사형수는 몸무게가 가벼워 밧줄에 제대로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질식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오래 고통받습니다. 반면 밥을 먹은 사형수는 몸무게가 늘어나 밧줄에 체중이 제대로 실립니다. 질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대적으로 고통이 짧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추관지와 승정원 일기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조선시대 형벌 집행 실무자들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원혼 방지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의 혼이 원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형수라 해도 굶어 죽으면 원기가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 원한이 더욱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라도 밥을 먹여서 원한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적 합리성과 무속적 믿음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밥을 먹이면 그가 나는 밥을 먹고 죽었으니 원한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1750년경 의금부에서 근무했던 한 옥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굶어서 처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밥을 먹인다. 또한 그들이 원기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먹인다. 밥을 먹인 죄인은 처형이 깨끗하고 피도 적게 난다. 굶은 죄인은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아 우리 형리들이 고생한다. 이 기록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밥상은 자비가 아니라 효율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처형 집행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섯째, 체제 정당화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는 역적이라 해도 인간으로 대우한다. 마지막 밥을 먹게 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조선의 인정이다. 이 선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조정이 인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반발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형의 효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이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왕의 자비로 포장했습니다. 여섯째, 신분 차별 유지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왕족에게는 화려한 밥상을, 양반에게는 체면 있는 밥상을, 평민에게는 소박한 밥을, 천민에게는 초라한 죽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 앞에서도 신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조차 신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신분제가 절대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비였지만 실제로는 효율, 원기 방지, 체제 정당화, 신분제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좌가 받은 밥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밥을 먹고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밥을 먹어서 의식을 끝까지 유지했고 5번의 칼을 모두 느끼며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밥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칼에 기절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밥상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1728년 4월 4일 밤 10시 의금부 지하 감옥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인좌가 누워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채워진 쇠사슬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능지처참입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고 마지막으로 목이 잘립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1728년 3월 15일 청주성에서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론과 남인 세력의 연합이었습니다. 영조는 정통왕이 아니다. 경종을 독살했다. 이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이인좌는 총대장이 되었습니다.
54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기운이 넘쳤습니다. 청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한양으로 진격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전국에서 호응이 있었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에서 반란군이 일어났습니다. 영조 정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성에서 관군을 만났습니다. 오명왕이 이끄는 관군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란군이 패배했습니다. 이인좌는 도망쳤습니다.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붙잡혔습니다.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곤장, 압슬형, 줄이틀기,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정당한 왕을 옹립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조정의 판결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능지처참, 가족 몰살, 삼족을 멸하라.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3월 25일 효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매달렸습니다. 손자들도 죽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들은 관비로 팔렸습니다. 이인좌의 집안 363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핏줄은 역사에서 지워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4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옥졸 2명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인좌, 밥을 먹으시오. 촛불이 켜졌습니다. 밥상이 보였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북어구이, 나물 3가지, 깍두기. 양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인좌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나를 죽일 사람들이 차려준 밥을? 그는 밥상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허견처럼 밥상을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굶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어제 밥을 먹었을까? 그의 아들은 3월 25일 효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전날 밤 아들에게도 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들은 그 밥을 먹었을까? 아니면 거부했을까? 손자들은 밥을 먹었을까? 손자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지막 밥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었을까? 부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인은 관비가 되었습니다. 궁궐이나 관청에서 천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굶고 있지는 않을까? 이인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밥을 거부하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항이다. 하지만 먹으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먹었을 것이다. 손자들도 먹었을 것이다. 나만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 집안이 함께 먹은 마지막 밥이다. 나도 먹어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밥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손자들아, 이 밥을 함께 먹는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북어구이를 뜯었습니다. 나물을 씹었습니다. 깍두기를 먹었습니다. 30분에 걸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국그릇을 비웠습니다. 반찬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옥졸이 물었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이인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옥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형수가 고맙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고맙다는 것이오? 이 밥, 아들과 손자들이 먹었을 밥과 같은 밥이오. 우리 집안이 함께 먹은 마지막 밥이오. 그것을 먹게 해주어 고맙소. 옥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인좌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배가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어서 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 하지만 배는 고프지 않다. 아들과 손자들도 배불리 먹고 죽었을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간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6시 옥졸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송 시각입니다. 이인좌는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달그락거렸지만 그는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의금부 마당에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할 죄인을 싣는 수레였습니다. 이인좌가 수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종로를 지나 서소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적이다. 나라를 어지럽힌 놈이다.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썩은 채소가 던져졌습니다. 이인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 길을 갔을 것이다. 손자들도 이 길을 갔을 것이다. 나도 같은 길을 간다. 우리는 함께 간다. 서소문 박 형장이 가까워졌습니다. 형리들이 보였습니다. 칼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수레가 멈췄습니다. 이인좌가 내렸습니다. 형장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인좌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아, 손자들아, 이제 만나러 간다. 형리가 말했습니다. 역적 이인좌 능지처참에 처한다. 첫 번째 칼이 들어왔습니다. 왼팔이 잘렸습니다. 이인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밥을 먹어서 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칼, 오른팔이 잘렸습니다. 세 번째 칼, 왼다리가 잘렸습니다. 네 번째 칼, 오른다리가 잘렸습니다. 고통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인좌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서 의식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칼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인좌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인좌의 시신은 오랫동안 형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사지가 잘린 몸뚱이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지나가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이 아직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인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728년 4월 5일 오전 10시 서소문 박 형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무신란의 주모자 이인좌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장 한가운데에 이인좌가 끌려왔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구경꾼 중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역적 기운이 있네. 밥을 먹었나 보지. 밥을 먹고 죽다니 배은망덕한 놈이로구만. 형장 감독관이 선언했습니다. 역적 이인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임금을 해치려 한 죄로 능지처참에 처한다. 형리 5명이 나섰습니다. 각자 칼을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첫 번째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인좌의 왼팔을 노렸습니다. 이인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왼팔이 잘렸습니다. 이인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잘렸다. 역적의 팔이 잘렸다. 하지만 이인좌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서 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오른팔을 노렸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오른팔이 잘렸습니다. 이인좌는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더 많이 솟아올랐습니다. 구경꾼들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이 당하는구나. 나라를 어지럽힌 대가다. 세 번째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왼다리를 노렸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왼다리가 잘렸습니다. 이인좌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형리들이 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네 번째 칼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번째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오른다리를 노렸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오른다리가 잘렸습니다. 이인좌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리들이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다리가 모두 잘린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아직 살아있네. 밥을 먹어서 그런가. 굶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5번째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칼이었습니다. 가슴을 노렸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인좌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꿰뚫렸습니다. 이인좌의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형장 감독관이 확인했습니다. 절명이다. 처형이 완료되었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역적이 죽었다. 나라가 바로 섰다. 하지만 형장 한쪽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으로 깨끗한 처형이었구나.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깨끗하다니요? 5번의 칼이 모두 정확히 들어갔네. 피가 많이 나지 않았고 형장이 지저분하지 않았어. 역적이 밥을 먹어서 그런 거지. 밥을 먹으면 처형이 깨끗합니까? 그렇다네. 굶은 죄인은 기력이 없어 처형이 지저분해진다고 들었어.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피가 사방으로 튄다더군. 하지만 밥을 먹은 죄인은 몸에 힘이 있어서 칼이 정확히 들어간다네. 그렇다면 밥은 자비가 아니라. 노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비? 아니야. 효율이지. 처형을 깨끗하게 하려고 밥을 먹이는 거야. 이 대화는 형장에서 실제로 오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 중 일부는 마지막 밥상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다른 역적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은 사형수들은 처형이 깨끗했습니다. 참수의 경우 한 번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교수형의 경우 빠르게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밥을 거부한 사형수들은 달랐습니다. 한 양반 역적은 밥을 거부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데 무슨 밥을 먹느냐며 3일을 굶었습니다. 처형장에 끌려왔을 때 그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형리들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참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어 고개가 축 늘어졌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노릴 수 없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이 한 번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뼈가 칼날을 막았습니다. 형리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2번째 칼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잘리지 않았습니다. 3번째 칼을 내리쳐서야 마침내 목이 떨어졌습니다. 형장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저분하네. 밥을 먹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형장 관리도 불쾌했습니다. 형장을 청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처형장의 현실이었습니다. 밥을 먹은 사형수는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밥을 거부한 사형수는 지저분하게 죽었습니다. 마지막 밥상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였습니다. 이인좌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동안 그의 뱃속에는 아침에 먹은 밥이 있었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북어구이, 나물. 그 음식들이 그의 몸에 기력을 주었고 그 기력이 그를 끝까지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밥을 거부했다면 첫 번째 칼에 기절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짧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었기에 5번의 칼을 모두 느끼며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밥상의 진실이었습니다. 자비가 아니라 잔혹, 배려가 아니라 효율, 인간성이 아니라 제도. 조선시대 사형수의 마지막 밥상은 이렇게 냉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을 왕의 자비로 기록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조선은 사형수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진실은 숨겨졌습니다. 이인좌의 시신은 사흘 동안 형장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가족 363명도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인좌의 집안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먹은 마지막 밥상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 밥상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1776년 정조 즉위년.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형벌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정조는 의금부 당상 서명선을 불렀습니다.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밥을 제공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인가?
서명선이 대답했습니다.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사옵니다. 성종대왕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명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표면적인 이유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아뢰라. 서명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마지막 밥은 자비가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인가? 처형을 깨끗하게 집행하기 위함이옵니다. 굶은 죄인은 처형이 어렵고 형장이 지저분해집니다. 밥을 먹인 죄인은 처형이 깨끗합니다. 정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효율을 추구한 것인가? 송구하옵니다. 정조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사형수가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학대가 될 것이다. 차라리 밥을 먹이고 깨끗하게 처형하는 것이 굶겨서 지저분하게 죽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히 하라. 마지막 밥은 자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다. 죽일 것이면 제대로 죽이고 대할 것이면 제대로 대하라.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정조는 이후 추관지를 재편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밥상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형수에게 신분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되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처형 절차의 일부임을 명확히 할 것.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왕의 자비로 선전되었습니다. 진실은 관리들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1800년대 말 조선 말기 한 옥졸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30년 넘게 의금부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조선시대 사형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나는 수백 명의 사형수를 봤소. 밥을 먹은 자와 거부한 자를 모두 봤소. 밥을 먹은 자는 깨끗하게 죽었고 거부한 자는 지저분하게 죽었소. 하지만 나는 언제나 불편했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이것이 자비라고 말했기 때문이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처형을 쉽게 하려는 것이었소. 어느 날 한 사형수가 내게 물었소. 이 밥을 먹으면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소. 사실은 반대였으니까. 밥을 먹으면 의식이 오래 유지되어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소. 그저 밥을 드시오. 굶으면 안 되오라고만 말했소. 그는 밥을 먹었고 다음날 능지처참을 당했소. 끝까지 의식이 있었고 5번의 칼을 모두 느꼈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소.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숨긴 것인가? 30년을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소. 마지막 밥상은 자비가 아니오. 그것은 제도오. 냉혹한 제도의 일부일 뿐이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오. 차라리 밥을 주고 죽이는 것이 굶겨서 죽이는 것보다는 낫소.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오. 나는 가끔 몰래 사형수들에게 밥을 더 줬소. 규정보다 더 많이 줬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움이었소. 이 증언은 조선 말기 한 선교사가 기록한 것에 남아 있습니다. 익명의 옥졸이 털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제도는 냉혹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온기를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형벌제도가 대폭 개혁되었습니다. 능지처참과 같은 잔혹한 형벌이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밥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형수에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흰 쌀밥, 국, 반찬 3가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한 일본 관찰자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제공한다. 이것은 동양의 전통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지만 조선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자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형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리가 귀띔해 주었다. 이것은 동양 문화의 특징인 것 같다. 표면과 이면이 다르다. 겉으로는 인정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실용성을 추구한다. 이 기록은 조선의 마지막 밥상 제도가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보여줍니다.
현대로 넘어옵니다. 한국의 사형제도는 1997년 이후 사실상 폐지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사형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도 식사가 제공됩니다. 하루 3끼 일반 수감자와 동일한 식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 레스트 밀를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피자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한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여전히 인간이라는 증거 같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음식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거부하면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 밥상은 정말 자비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비였습니다. 죽을 사람에게도 밥을 주는 인정이라고 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형의 효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처형, 원기 방지, 체제 정당화, 신분제 유지, 다양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선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효율이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사형수들은 밥을 먹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밥상 제도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효율을 위한 제도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지켜졌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가 아니라 결과다. 설령 마지막 밥상이 효율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그로 인해 사형수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제도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조선시대 사형수의 마지막 밥상은 자비이면서 동시에 효율이었습니다. 인간성이면서 동시에 제도였습니다. 온기이면서 동시에 냉혹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단순한 선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 논쟁합니다. 사형은 정당한가? 폐지해야 하는가? 유지해야 하는가?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형제도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려 했습니다. 마지막 밥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 차별이 있었고 진짜 목적은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밥은 제공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제도는 냉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온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배려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익명의 옥졸이 말했듯이 밥을 더 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제도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작은 온기는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형수의 마지막 밥상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가 냉혹하더라도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645년 4월 한 왕세자가 창경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귀국한 지 겨우 2달 만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고 7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세자라는 자리는 영광이자 저주였습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왕이 되기 전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칼날에 쓰러져야 했던 사람들, 오늘은 폐위된 왕세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1506년 9월 강화도 교동현 한 초라한 민가에서 어린 소년이 죽어갔습니다. 불과 8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세자였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폐위된 연산군. 중종 반정으로 왕위를 잃은 아버지와 함께 이 아이도 왕세자에서 죄인의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폐위된 왕의 아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139년이 흘렀습니다. 1645년 2월 또 다른 왕세자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소현세자, 인조의 장남이자 9년간 청나라에서 인질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33세의 젊은 나이, 병자호란의 굴욕을 온몸으로 겪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 화포, 망원경, 조선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인조는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2달 만인 4월 23일 소현세자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질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인 4월 26일 그는 창경궁 환경당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조실록은 그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독살.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762년 윤 5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 경희궁 뒤주 안에서 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27세의 왕세자, 사도세자였습니다. 82세의 아버지 영조가 내린 명령. 뒤주에 가두어라. 8일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못했습니다. 윤 5월 21일 여름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황 8세로 사사, 소현세자 33세로 의문사, 사도세자 27세로 뒤주에서 죽음. 3명의 왕세자, 모두 왕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이 되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과연 이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까요? 25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98년 12월 18일 창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황. 아버지는 연산군, 어머니는 중전신씨, 조선 왕실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연산군은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대를 이을 왕세자. 어린 이황은 총명했고 성품도 차분하고 굳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1504년 6세가 된 이황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한양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책봉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세자 이황은 세자궁에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기풍을 이어받은 아이. 신하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우 2년 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1504년 같은 해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230여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에는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흥청이라 불리는 기녀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밤낮 없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8세 어린 세자 이황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백성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신하들이 점점 더 두려움에 떠는 것을. 하지만 세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8세였으니까요.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세 사람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정군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거했습니다. 신수군, 임사홍 등 연산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급히 궁을 빠져나가 한양의 한민가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대비전으로 향한 반정군. 정현왕후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자를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현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세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9월 2일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30세의 폐위된 왕.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 조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사사하라. 8세 이황, 4세 동생 이성. 두 형제는 그날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이황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왜 저는 세자궁이 아닌 이곳에 있나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2달 뒤인 11월 6일 교동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31세였습니다. 왕이었던 사람, 세자였던 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의 직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 왕자군의 예로 장사 지낸 연산군의 무덤은 강화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6년 뒤에야 양주로 이장되었지만 아무런 장식도 없는 초라한 묘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으로 폐위된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지위는 아버지 왕의 권력과 함께 숨쉰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들도 함께 무너진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6년이 흘렀습니다. 1612년 1월 4일 한양의 한 왕자 저택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왕, 훗날 소현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능양군, 선조의 손자였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중겸의 딸 한씨, 아이는 평범한 왕자 집안의 아들로 자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1년 뒤 이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1623년 3월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능양군이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 12세 소년왕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원자로 봉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1625년 5월 14세가 된 왕은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윤겸, 이정구, 정경세, 김장생, 장형광.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소현세자는 총명했습니다. 학문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16세의 세자는 호남으로 가서 군사를 묵은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대궐에 진상하는 물품을 절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신하들은 세자를 칭찬했습니다. 인자하고 현명한 세자이십니다. 1634년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세자 책봉을 승인받았습니다. 10년 가까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제 소현세자의 지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1636년 3월 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원손을 낳은 것입니다. 25세의 세자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3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인조는 기뻐했습니다. 조정도 축하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기병대가 이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현세자도 아버지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45일간의 포위, 추운 겨울,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청군은 성을 단단히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하들이 척화와 주화로 갈라져 싸우는 것을,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조선이 무너져가는 것을.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로 나갔습니다.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5고 둘에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26세의 젊은 세자. 아버지가 오랑캐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왕의 장자와 또 한 명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라. 소현세자, 그리고 동생 복림대군. 두 사람은 청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볼모로 1637년 2월 5일 소현세자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신하들이 길가에서 통곡하며 전송했습니다. 혹자는 제갈을 잡고 당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자는 말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 고국,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637년 2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 조선이 그토록 오랑캐라 멸시했던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자는 심양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수행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기후도 조선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자는 심양에서 청나라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세자도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공물을 요구하면 조선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 포로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들을 구하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심양에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선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나라의 볼모였습니다. 양쪽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세자는 점점 청나라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야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명나라를 압박하며 중원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개방적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644년 세자는 북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마침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을 점령한 것입니다. 세자는 북경에서 70여 일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세자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천문대, 서양인들이 운영하는 천문대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담 샬,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천주교. 세자는 매료되었습니다. 조선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이 주자의 학문에만 매달려 있을 때 서양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담 샬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천주상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서한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양 서적과 천주상을 고국에 가져가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천주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단사교라고 지목되어 천주의 존엄을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언젠가는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여지구지구본, 천문서적, 수학책, 화포, 천리경망원경,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중국인 환관 5명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천주교 신자도 있었습니다. 세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개혁하는 것, 낡은 제도를 바꾸는 것, 백성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 9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는 마침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33세였습니다. 9년 만의 귀국. 세자는 기뻤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고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겨우 2달 뒤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자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냉대였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귀국을 대대적으로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할애도 막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을 보고 인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화포, 망원경, 지구본, 서양 서적들. 인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것을 들여오다니 오랑캐와 너무 가까이 지낸 것 아니냐. 조정의 분위기도 차가웠습니다. 서인들은 반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 가까이 지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 포섭된 것 아니냐. 조선을 배신한 것 아니냐. 세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9년간 고생하며 조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냉대였습니다. 세자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 끝에 귀국했을 때부터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양에서 오는 동안 추운 날씨에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치료했고 한동안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냉대, 조정의 의심 어린 시선, 이 모든 것이 세자를 짓눌렀습니다. 4월 23일, 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질이라고 했습니다. 고열과 오한이 있었습니다. 어의 박군이 진맥을 했습니다. 학질입니다. 어의 이형익이 침을 놓았습니다. 24일, 25일, 세자는 계속 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26일,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경련했습니다. 세자 저하, 궁녀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자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4월 26일, 소현세자는 창경궁 환경당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4세였습니다. 귀국한 지 겨우 69일 만이었습니다. 종실 진원군 이세환의 아내가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습니다.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독살.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인조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왕세자가 급사했습니다. 어의 이형익의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례상 왕이나 세자가 죽으면 의관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국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호했습니다. 이형익은 누구였을까요?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외가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특채된 어이였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입관할 때 입회인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석철 10세, 성린 6세, 석견 3세. 관례상 원손 석철이 다음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말했습니다. 원손이 너무 어리다. 나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겠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도 왕위는 손자 정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달랐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둘째 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1년 뒤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영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씨의 궁녀들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장남 석철, 제주도에서 1648년 1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차남 성린 같은 해 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삼남 석견만이 훗날 효종즉위 후 복이 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강씨의 친정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현세자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9년간 청나라에서 고생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조선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세자는 독살되었고, 세자비는 영모로 죽었고, 아들들은 유배지에서 죽어갔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였을까요?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735년 영조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4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형 효장세자가 10세에 요절한 후였습니다. 영조에게는 이 아들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736년 겨우 2세의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서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대를 이을 것이다. 세자의 이름은 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영조대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도 성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자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어린 세자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세자는 자랐습니다.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활을 잘 쏘았습니다. 말을 잘 탔습니다.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글을 잘 지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신하들은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세자이십니다. 하지만 영조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잘해야 한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끊임없는 질책, 끝없는 압박. 세자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궁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때로는 의대를 입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자신이 의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세자가 미쳤느냐? 이것이 왕이 될 자의 행동이냐? 하지만 질책할수록 세자의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영조는 화를 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왜 멍하니 서 있느냐? 악순환이었습니다. 세자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자였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총명했던 남편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남편을 잠식하는 것을 해경궁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산정조이 태어났습니다. 세자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영조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영조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세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세자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뒤주,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크기는 약 2평. 한 사람이 들어가면 꼼짝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 5월 13일 27세의 왕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바마마,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어둠. 세자는 뒤주 안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해경궁 홍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세자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못했습니다. 첫날, 세자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뒤주 밖에서 궁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영조는 뒤주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둘째 날, 여름이었습니다. 윤 5월, 음력으로 6월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뒤주 안은 더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계속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셋째 날,
세자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뒤주를 열지 마라. 물도 주지 마라. 음식도 주지 마라. 세자는 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넷째 날, 세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매일 뒤주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저하, 아들 산정조도 울었습니다. 11세 소녀는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섯째 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여전히 뒤주는 잠겨 있었습니다. 경희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정사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곱째 날,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뒤주는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었습니다.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을 것입니다. 여덟째 날, 윤 5월 2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27세, 8일간의 고통 끝에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세자는 끝까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세자의 이상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정치적 이유였을까요? 당쟁 때문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82세의 아버지가 27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왕이 왕세자를 죽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호를 사도라 했습니다. 애통이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리워했을까요? 아들 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신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뒤주에서의 8일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3명의 왕세자, 이황 8세의 사사, 소현세자 34세의 의문사, 사도세자 27세의 뒤주에서 죽음. 모두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왕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명의 왕세자가 죽은 후 그들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산군의 아들 이황. 그의 직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연산군 묘는 양주에 홀로 남았습니다. 왕릉의 예가 아니라 왕자군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묘비에는 연산군 지묘라고만 씌어 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연산군의 부인 신씨만이 훗날 그 옆에 묻혔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후손이 없어 외손자 구엄이 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구엄도 아들이 없었고 다시 외손자 이안누리 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세자였던 아이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름만 실록에 남았을 뿐입니다. 소현세자, 그의 아들들은 제주도에서 죽어갔습니다. 장남 석철 12세의 사망, 차남 성린 8세의 사망, 단 한 명 삼남 석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후 복이 되어 경안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1665년 30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3대에 걸쳐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1908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서야 소현세자의 후손들이 신혼되었습니다. 26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는 영모로 죽었습니다. 친정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세자, 그는 죽은 후에도 고통받았습니다. 시호가 없었습니다. 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신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했습니다. 묘를 현룡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뒤주에서 죽은 역적을 어찌 추존하느냐.
정조는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에야 사도세자는 장조로 추존되었습니다. 세 명의 왕세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왕권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황은 폐위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자 아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청나라를 인정하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청을 고집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를 버렸습니다.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협입니다. 왕은 권력을 지키려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왕이 왕세자를 제거하고 권력이 혈육을 갈랐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권, 결국 반정으로 무너졌습니다. 인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소현세자, 죽였지만 역사는 소현세자를 안타까워합니다. 영조가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사도세자, 죽였지만 후손들은 그를 추존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권도 위협도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극, 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존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장조로 추존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후손은 신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왕세자,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왕권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혈육의 정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조선 500년, 폐위된 왕세자들의 최후, 권력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에서 폐위되고 비극적으로 죽어간 왕세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과 인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작은 생각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